나는 새벽 5시면 일어난다. 새벽에 느끼는 공기는 상쾌하다. 이제는 마라톤 선수를 해도 될 정도다. 지겹도록 했던 술, 담배도 끊었다. 모차르트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질병은 빠져나간다. 호박에는 일반 식품에서 얻기 어려운 아연, 망간 등 미량 원소가 많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더욱더 건강해져야 한다. 세상에 이름을 남겨야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어떻게 가볼까? 그래,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걸로. 그럼 출근해볼까? 살려주세요. 주세요. 내 보내주세요. 제발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계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인데요. 근데요, 그냥 인사드리러 당분간 옆별장에 머물면서 글을 쓰려고. 근데요, 본론만 말해요. 네, 제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핸드폰이 빠지는 바람에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전화 따윈.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마요. 뭐야, 재수없게. 음악 소리는 왜 저렇게 시끄럽게 틀어놓는 거야? 살려주세요. 핸드폰 고치려면 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내일 나가야겠다. 괜히 이런 시골 구석으로 갔나? 저기요. 저기요. 여기 문 좀 열어봐요. 왜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겁니까? 잠을 못 자겠잖아요. 신경 꺼요. 뭐요? 이 아줌마가 진짜.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장 그 음악 소리 줄이던지 끄라고. 나 안 갈 거야. 그 소리 끌 때까지 여기서 문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 아니면 정말 경찰 부릅니다. 경찰? 어떻게 부를 건데? 핸드폰도 고장났다며. 뭐요? 이 사람이 진짜. 알았어요. 음악 소리 줄일게요. 대신 우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요. 알았으니까 나도 오기 싫으니까 빨리 그 음악 소리나 어떻게 해봐요. 집에 가세요. 그쪽이 사라지면 줄일 테니까. 아니, 저 사람이 진짜. 내가 호락호락하게 갈 줄 알고 음악 소리 줄여주지 않으면 절대 안 갈 거야. 줄였네. 진작에 그럴 것이지. 사람 피곤하게 말이야. 살려주세요. 뭐지? 무슨 소리야? 여기에서 난 소리 같은데. 지하실인가? 뭐야? 꺼내주세요. 사람이 왜 저기에 갇혀 있어? 꺼내주세요.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를. 핸드폰이. 어떻게 하지? 이 집안에 몇 명이 있을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아니면 그냥 지금 차를 몰고 나가서 경찰을. 모르겠다.
조용히 하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 해줘. 미칠 것 같아. 잠시만 기다리시라고요. 조용히 하고요. 여기 열쇠가 있네. 설마 이건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열지 마. 그 문 열지 말라고! 그 칼 내려놓으세요. 진정하시고요. 이분도 사람인데 이렇게 가둬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위험해. 네? 위험하다고! 미칠 것 같아. 사람 죽이고 싶어. 미치겠다고. 야, 라면 하나만 끓여라. 싫은데. 까불지 말고 라면 하나 끓이라고. 계란 넣어서. 싫다고. 엄마 왔다. 아지미는? 아직 내 방에. 이따 쓰레기차 오면 버릴 거야. 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아지미? 아지미! 얘는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아지미! 엄마 왔다고. 인사도 안 하니? 아지미! 지난 여름 수영을 시작한 나는 사람들이 붐비는 것이 싫어 수영장이 오픈하는 새벽부터 수영을 하러 다녔다. 내 예상대로 사람들이 붐비지는 않았지만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몇몇 보였다. 수영장은 메인 끝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스타일의 수영장이었는데 제일 깊은 수심은 내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 수영장을 다닌 지 며칠이 지났다. 그날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 넓은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을 하다 보니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다. 수영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 여자는 내 또래의 여자였는데 새벽 수영을 함께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함께 수영장을 쓰는 사람이 생기자 아까 생겼던 공포심은 사라졌고 나는 다시 수영을 즐기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함께 수영을 하던 여자를 의식했었던 것일까? 나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쥐가 났던 것이다. 이미 발이 닿지 않은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던 나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물을 거칠게 들이키고 있었다. 숨이 막혀오던 순간 힘들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주변에 있던 그 여자는 놀랐는지 그저 멍하니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응급차에 실려 있었다. 물에 빠진 나를 지나가던 수영장 코치가 구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수영장에 가지 않았다. 그것은 빠져 죽을 뻔했던 수영장에 대한 공포가 결코 아니었다. 내가 그 수영장에 다시 가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바라보던 그 여자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분명히 그 여자는 내가 물에 빠져 숨이 넘어가는 순간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용기 있는 탐험가를 꿈꿨다. 성인이 되자 그녀는 배낭 하나만을 메고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녀의 목표는 히치하이킹만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루트를 정하지도 않았다. 무작정 차를 얻어 타고 목적지에 다다르면 그 지역을 둘러보고 또 다른 차를 얻어 타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무계획의 루트였다. 그 어떤 역병과 위험이 와도 당당히 맞서며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기록을 책으로 써서 유명해질 것이다. 그녀의 배낭 안에는 홀로 전 세계의 오지를 누빈 유명한 여성 모험가의 책이 들어있었다. 드디어 시작이다. 여자는 부푼 기대를 안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집을 나서자마자 집 앞을 지나가는 차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곧바로 히치하이킹을 시도했다. 이후 후 차가 그녀 앞에 섰다. 창문이 내려지고 한눈에 보기에도 섬뜩하게 생긴 남자가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첫눈에 봐도 범죄자 같은 인상의 남자였기에 이렇게 무섭게 생긴 남자의 차를 타고 가야 하나? 여자는 잠시 고민한 후 다른 차를 얻어 타기로 했다. 남자에게는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말을 둘러댔다. 남자는 자신이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여자는 오직 걸어서 여행을 하는 중이라며 애들러서 거절했다. 남자는 아쉬워했지만 더 강요하지는 않았다. 대신 조심해서 여행하라는 덕담만 남기고는 곧 자리를 떠났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처음부터 용기를 잃다니. 모험가가 될 것이라던 자신이 시작도 전에 겁먹은 것이 부끄러웠다. 그래도 조심하기로 했다. 위험에 맞서기보다는 피하는 것도 판단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곧 멀리서 다음 차가 다가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히치하이킹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핸섬한 남자였다. 남자는 친절하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여자는 안심했다. 그의 차분한 말투와 외모가 그녀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다. 여자는 자신의 여행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남자는 기꺼이 자신의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친절을 베풀었다. 그녀는 기뻤다. 자신의 첫 번째 여행 동행자로 어울리는 남자라고 생각했기에 어쩌면 로맨틱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여자는 부푼 기대를 안고 차에 올라탔다. 여자는 마음이 들떠 남자에게 자신의 여행 계획과 포부를 쉴 새 없이 떠들었다. 남자는 여자의 이야기에 대단한 흥미를 보였고 맞장구까지 쳐주며 여자를 응원했다. 남자가 말했다. 운이 참 좋네. 여자는 자신을 태워준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좋아해주자 마음이 더욱 들떴다. 그런데 신호 때문에 교차로에서 멈춘 차 옆으로 익숙한 차가 한 대 다가왔다. 운전석의 남자는 창문을 내려 경적을 울린 차를 쳐다보았다.
이윽고 맞은편 차량의 창문이 내려졌다. 여자가 도움을 거절했던 그 남자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여자가 탄 차를 노려보고 있었다. 걸어서 여행한다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차에 타고 있으니 화가 난 듯했다. 남자는 차를 한쪽 편으로 세우라고 했다. 여자는 왠지 모를 공포감을 느꼈다. 여자가 떨고 있으니 운전석의 남자는 창문을 올렸다. 그리고는 차를 세우라는 건너편 남자의 말을 무시한 채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맹렬한 기세로 쫓아왔다. 여자는 두려웠다.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화가 난 남자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일까? 자신 때문에 이 남자도 위험해질지 모른다. 여자는 남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그 순간 남자가 웃었다. 그리고는 낮게 말했다. 아, 목격자인가? 목격자라니 무슨 말이지? 여자는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 남자는 자신을 멍하니 쳐다보는 여자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싸늘한. 그때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은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남자는 차를 갓길에 세웠고 뒤쫓아오던 경찰차가 다가왔다. 험악하게 생긴 남자는 경찰이었다. 경찰은 걸어서 여행한다는 여자가 왜 차에 타고 있냐고 물었고 혹시 납치된 건지 의심이 들어 따라왔다고 말했다. 여자는 다리가 아파 차를 얻어탔다고 얼버무렸다. 경찰은 남자를 힐끔 쳐다보더니 자신이 태워주겠다며 여자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차로 가서 기다리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여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의 남자가 말했다. 너 운이 좀 좋네. 지미는 옛날부터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어느 날 갑자기 가방 하나 메고 훌쩍 떠나버리고는 했다. 원래부터 추진력 하나는 끝내줬고 뭔가에 몰두하면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포기를 몰랐다. 그런 끈기와 집중력 때문에 제법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도 이름을 날렸고 젊은 나이에 재산도 꽤 많이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무런 말도 없이 흔적을 감춰버렸다. 일에 지쳤다며 긴 여행을 다녀온다는 문자 한 통만을 남긴 채. 아무리 자유분방하다고는 하지만 책임져야 할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떠나다니 너무 실망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지미 이 녀석. 저한테는 회사를 잘 부탁한다.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이 녀석 이번에 돌아오면 어머님이 혼 좀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지로 떠난 탓일까 지미에게 오는 연락이라고는 간간히 보내오는 메일 한 통이 전부였다. 지미는 활기차 보였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천진난만한 표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다. 얼마나 지쳤으면. 사업이라는 도전은 자유분방한 지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을지도 모른다.
사진 속의 지민은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어? 이건? 엄마는 사진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건 분명 이전에 지미가 잃어버린 가방이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메고 있는 거지? 에이, 새로 가방 하나 샀나 보죠. 비슷한 걸로. 아니야. 그건 분명 옛날에 지미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랑 똑같은 거였어. 그 가방에 지미가 콘서트에서 받은 가수 마이클의 사인까지 있었다고. 똑같은 가방을 어떻게 발견해서 샀다고 쳐. 그럼 그 사인은 어떻게 받은 거지? 자기가 비슷하게 그려 넣었겠죠. 어머님도 참 걱정이 많으셔. 그런 걸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번 여행 떠나고 나서는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어. 메일로만 왔다고. 전화나 문자도 아니고. 오지로 떠난 여행이니까요. 저한테는 한번 전화 왔었어요. 여행 비용 때문에 자기 주식 좀 팔아달라고. 다음에 전화 오면 제가 어머님께도 전화하라고 전할게요. 지미야, 오랜만에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전화 한 통 해줄래? 미안해요, 엄마. 여기는 오지라서요. 핸드폰 신호가 안 터져요. 인터넷 신호도 약하고 너무 잘 끊어져서 가끔 연결될 때만 이렇게 메일 보내요. 왜 그래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그럼 전화 가능할 때 음성 메시지라도 보내볼래? 그래요? 그럼 알겠어요. 음성 메시지 남길게요.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니 정말 아무런 일이 없는 거겠지? 그런데 저도 보고 싶어요. 들어갈 테니까 마세요. 여기 상태가 안 좋아서 나중에 보낼게요. 아들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는 음질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지미의 엄마는 알아챘다. 이건 지미의 목소리가 아니야. 이건 지미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음성 변조된 것 같은. 그리고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다.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 아들은 결코 해외의 오지로 여행을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여권은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메일을 보는 것일까? 이 사진 속의 남자는 내 아들이 맞는 것일까? 너 아니지. 지미 아니지. 너 누구야? 아니야. 무작정 몰아붙였다가는 이대로 연락 자체를 끊을 수 있어.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야? 너. 또 하나의 음성 메시지가 왔다. 아들에게서 온. 엄마, 죄송해요. 여기 상태가 안 좋아서 내일 밤 집으로 갈 거예요. 내일 만나요. 사실 엄마를 속였어요. 저 사실 여행 가지 않았어요. 엄마 걱정하실까봐 저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주위에는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날 밤이 늦도록 온다고 하던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미. 결국 기다리던 아들은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집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사라졌을 때 누군가 집 앞을 서성였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꼼짝마! 경찰이다!
사실은 엄마는 경찰에게 지미에게서 받은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지미가 보내온 사진들 모두가 몇 년 전 과거의 사진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메일 역시 지미의 사무실에서 보내졌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는 지미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저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지미인 척 연기를 하며 메일을 보내고 음성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지미의 사업 파트너였던 신영훈이었다. 와, 아니라고. 지미가 나한테 부탁한 거라고. 기다리는 엄마를 위해 나한테 대신 가달라고. 나 부탁받고 온 것뿐이라고.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승승장구하던 젊은 사업가 크리스 스미스가 돌연 자취를 감춘다. 가족들과 연인에게는 오지로 여행을 떠나겠다는 말을 남긴 채 하지만 그는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크리스 스미스는 가족들에게 이메일로만 연락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스미스의 부모가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크리스 스미스의 사무실에서 그의 것으로 보이는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용의자는 바로 그의 동업자 신영훈. 그는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회사 공금을 사용했고 엄청난 도박빚을 진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영훈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크리스의 부모와 형제에게 약 9개월간 크리스로 가장 아프리카 각지에서 보낸 것처럼 이메일을 보내며 안부를 전했다. 신영훈은 범행 후 라스베가스의 지인을 통해 사람을 고용, 시신을 멕시코 국경 근처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크리스 스미스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신영훈은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대낮에 피투성이가 된 채 길거리에 앉아있는 남자. 둘 중 한 명은 몇 년 전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형제였다. 2007년 전주, A씨는 주변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형제 간의 우애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았다. 하지만 집안의 형편은 그리 좋지 못했다. 이봐요, 미안하지만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니까 집을 좀 빼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결국 A씨는 낡은 집에서도 쫓겨나 원룸을 전전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너 좀 편히 살게 도와줄게. 아버지. 잠에서 깬 A씨는 예사롭지 않은 느낌에 복권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로또 한 장을 사게 되는데 1등이야. 이제 고생 끝이라고. 1등 당첨 금액은 17억 원. 가난한 삶을 살던 그에게는 정말 인생 역전의 큰 금액이었다. 그는 그 행운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로 한다. 막둥아, 내일 서울 가자. 응?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서울이라니. 나 복권 1등 당첨됐어. 뭐? 그게 정말이야? A씨는 막둥이를 특히나 아끼고 보살폈다. 당첨금도 두 사람이 함께 찾으러 갔다. 형, 당첨금은 어디다 쓸 거야? 내가 다 생각해놨지. 누나 1억, 삼촌한테는 5천만 원, 막둥이 너도 1억, 처남들에게는 3천만 원씩. 또 뭐? 나야 좋지만 형 당첨됐다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다 나눠주면 형은 어떡해.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형도 누리면서 살아야지. 괜찮아. 나는 또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되지. A씨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각각 수천만 원, 많게는 1억씩 챙겨줬다. 그리고 자신은 돈이 생기면 해보고 싶었던 작은 정육식당을 차렸다. 모두들 A씨를 칭찬했다. 고마워했고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새로운 삶의 희망을 A씨가 모두에게 선물해줬던 것이다.
경험 없이 처음 가져본 자신의 가게였지만 A씨가 차린 가게도 맛집으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삶에서 밀려났던 먹구름이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다가왔다. 더욱더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서. 그가 하던 가게가 침수 피해를 입고서 가게의 손님들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야,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줘라. 내가 꼭 갚을게. 이자까지 확실하게 챙겨줄 테니까. 나 돈 없는데. 야, 너 다른 애들한테는 돈 많이 빌려줬다며. 나한테만 1억이야? 나 정말 힘든 상황인데 너마저 이럴 거냐고. 마음 약한 A씨는 친구들에게 이미 수억 원을 빌려주고 깨인 상태였다.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줬다. 거절하지 못하는 그의 성격은 점점 더 그를 궁지로 내몰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까지 병을 얻게 되었다. 야, 가족들한테 도움 요청해. 네가 그래도 여태까지 챙겨준 게 있는데 왜 혼자만 떠안으려고 하냐? 그래도 준 걸 다시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야, 어머니 일인데 너 혼자 어떻게 하려고? A씨는 막노동까지 하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기, 너 혹시 돈 좀 가진 거 있어? 형, 내가 돈 가진 게 어딨어. 아파트 산다고 다 썼지. 혹시 그 아파트 담보로 잡고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좀 많이 급해서. 결국 A씨는 동생의 아파트를 담보로 4,600만 원을 대출받는다. 대신 이자는 A씨가 내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은 형제에게 최악의 한 수가 된다. 대출을 받았지만 정육점은 폐업 위기, 몇 달 동안 이자까지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된다. 형,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약속을 안 지켜?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힘들다고 형이 갚아주기로 했으면서 이 독촉장이 왜 계속 나한테 날아오는 건데? 동생은 형에게 이자를 갚으라며 따지기 시작했다. 그토록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은 한 달 이자 25만 원 때문에 동생은 형에게 양아치라는 욕설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형 A씨는 분노에 휩싸였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감히 너한테? 결국 A씨는 만취 상태로 동생의 가게로 찾아가 동생의 초등학교 1학년 딸과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생과 다투기 시작했다. 이미 이성을 잃은 A씨는 동생의 딸이 가지고 있던 인형을 칼로 난도질해버렸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동생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지만 그 직후 남편의 비명을 듣게 된다. A씨의 동생은 형이 휘두른 칼에 목을 비롯 온몸을 수차례 찔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힘든 삶 속에서 복권 1등 당첨이라는 행운을 얻었고 당첨금을 나눠 가질 정도로 우애가 좋았던 형제. 하지만 형제에게 그 복권 1등 당첨은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렸다.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던 중 뒷모습이 아주 예쁜 여자가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내 시선을 의심한 여자친구와 티격태격하고 있던 중 낯선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혹시 긴 생머리에 스키니진 입은 여자 보셨나요? 아마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간 그 여자를 찾는 듯했다. 내가 답을 하려고 하자 여자친구가 손을 내밀고 내 말을 막았다.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낯선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사실 제 여자친구인데 사소한 오해 때문에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프로포즈하며 화를 풀어줄 생각인데. 부끄러워하며 말을 하는 남자를 보며 우리는 미소를 지었다. 여자친구는 그 여자가 들어간 아파트를 알려주었고 남자는 자신의 약혼자를 놓칠까 빠르게 뛰어갔다. 그 남자의 뒷모습은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런데 잠시 후 어디선가 큰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소리가 난 곳으로 급히 뛰어갔다. 건물에서 떨어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은 방금 전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 여자는 마치 원망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젓갈 담아버린다. 그랬더니 쫄아서 눈을 피하더라고요. 너무 웃겨. 고마워요. 제 말에 이렇게 웃어주는 여자는 처음 만나봤어요. 아니에요. 진짜 웃겨서 그랬어요. 젓갈이라니. 저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민지 씨. 데이트 신청 받아주실래요? 다음에 만나면 제가 젓갈 담아버릴 건데요. 그게 뭐예요? 젓갈, 젓갈이래. 너무 웃겨. 젓갈이라. 맞네, 젓갈. 좋았어. 드디어 내 유머가 통하는 여자를 만났어. 다음에 만나면 또 젓갈 이야기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제가 젓갈 담아버릴 건데요. 젓갈 담아버릴 건데요. 제 딸입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나온 날이죠. 제 딸이 처음으로 학교에 간 날입니다. 제 딸의 첫 번째 결혼식이죠. 제 딸의 처음 시작과 끝, 인생 그 자체를 제 예술혼에 담았습니다. 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연출된 거 하나도 없는 거 확실한가요? 그럼요. 제 예술 작품에 연출이란 없습니다. 자연스러움을 담고 있죠. 그렇다면 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살해한 게 아니라 예술한 거라니까요.